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입니다. 경남 김해 봉하 마을에 추도식이 엄수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권한대행이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보이고요. 또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지금 김부겸 총리가 인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뒤에 이낙연 전 대표, 송영길 대표 이렇게 모여서 이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여야, 특히 이제 여야 인사들 다 모이긴 했지만, 특히 여권의 이 대권 잠룡들이 총출동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인사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갔을까요? 뭐 추도하는 마음이 컸겠지만 어떤 의도, 뭐 정치인들은 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바로 내년에 이제 선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 모두 다 이제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권은 뭐 당정청 모두 다 결집이 됐다.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날 이제 사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와 함께 먼저 이제 인사를 했고 참배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야당의 어떤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대행으로서 자격으로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국면이 되다 보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죠.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주기를 이제 맞아서 참배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사실상 뭐 많은 그 PK의 어떤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지지, 네. 이런 것을 내실은 좀 도모하고자 하는, 좀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지금 여기에 참배에 깔려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징적인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발언 들으셨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이 추도식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어떻게 참석을 하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 차기 대권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오늘은 안 왔어요. 이미 다녀갔다라는 거예요. 그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동행을 했고요. 좀 어떻게 의미를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추도식에 참여한 사람 중에 저는 역시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였습니다. 원래도 뭐 참석하는 게 당연한 인물들이지만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열렸던 이 경기도청에서 주관하는 DMZ 포럼인가요? 예. 북한과 관련된 포럼 행사에 참여해서 이재명 지사 옆에 나란히 섰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 두 사람이 함께 앉아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그동안 친문이라는 말로 민주당의 주류 세력을 표현했었습니다만, 이 친문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금 더 가까운 친노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면서 부상한 새로운 주류 친문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인데, 이게 이 차기 대권 구도에서 조금 분화되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마치 짝을 맞추듯 이재명 지사 행사에도 가고 오늘 이 자리에도 나란히 움직이면서 계속 이 활동의 보폭을 넓힌다는 것은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구친노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친노는 차기 대권 구도에서 이재명 지사를 밀어주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남은 부분에 중요한 게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출신이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나 21대 국회에 초선으로 들어온 새로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들이, 네. 이해찬 전 대표나 한명숙 전 총리의 이 같은 움직임에 호응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사를 밀어주는 그림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친문 내부에서도 일부는 이재명 지사에게, 또 일부는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에게 흩어지면서 친문이라는 거대한 주류 세력이 조금씩 이제 조각조각 나는, 분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을 것인지가 남은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굉장히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재명 지사를 비주류라고 말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와 함께 봉하마을을 찾은 것부터 그 옆에 어느 순간 이해찬 전 대표가 계속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새로운 주류로 이재명 지사가 부상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자리에는 뭐 여권에서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모두 다 총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럴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와 먼저 이 참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또 이 친노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수 총리 등이 참석을 한 것을 두고 벌써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지원 의사, 지지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두하 변호사님 이 두 사람 뭐 벌써 이재명 지사 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도 분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석에서 민주당 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현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좀 전에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친노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당 부분 이재명 지사한테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최근에 이런 포럼을 만들 때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보완해야 될 점 중에 하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국회 경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 대통령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했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런 경험이 없고 나머지 경쟁자들 뭐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나 이 두 분은 국회 경험이 있잖아요. 뭐 이광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여권의 잠룡들이 대부분 국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경쟁자가. 근데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사실은 그런 부분에 이제 약점으로 내지는 보완점으로 지적됐던 이재명 지사의 의회 경험이 이제 보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DMZ 포럼에 가서 여기 참여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계에 외교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을 했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또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북 정책을 계승하면서 그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을 계승하겠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인도스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상당 부분 정치권에서 흘러다니는 얘기여서요. 사실 이제 쏠림 현상은 거의 현저하게 눈에 보일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명 지사는 오늘 추도식에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SNS에는 이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같이 보시면 사람 노무현을 기억합니다라고 밑에 쭉 글이 길게 써져 있고요. 또 이제 정세균 전 총리도 한명숙 전 총리와 만났고요.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추도식 전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교수님. 그래서 이 대선 주자들이 이른바 친노의 마음을 잡기 위한 행보가 굉장히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경선의 수준의 상황으로 진입이 됐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김경수 지사를 만난 거는 PK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더 나아가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친문의 적자의 이미지를 지금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경선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세력들을 업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어떤 부분으로 결집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상 본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해서 세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2007년의 대선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되고 그 이후에 그 지금의 여권이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되돌켜 본다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권의 입장에서. 그렇다 그러면 누가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재창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 한명숙 전 총리가 지금 같이 협력을 하고 점점 더 세력이 이제 결집이 되는 그런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지금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율을 준비해봤습니다.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25% 기록하고 있고요. 우선 여권 인사들만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0%, 정세균 전 총리는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강,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1강 2중 다 약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빅3라고 했을 때 이 뭐 1강은 있지만 이중 같은 경우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1강을 따라잡는 이 모양새가 이 남은 기간 동안 가능하겠느냐. 또 지금 이사 변호사님이 또 의정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이 선거를 보셨을 때 지금 정도 남은 시간이면은 이 뭐가 따라잡거나 이 세 사람이 각축전을 벌일 만큼의 이 경쟁률을 서로 비슷한 경쟁 지지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서 현역 의원들의 쏠림 현상이 현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원들이 참 예민해요. 이제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은 다음번 본인의 선거 공천 그리고 선거 결과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대권, 그러니까 미래 권력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현역 의원들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민심이랑 접하니까 민심의 흐름도 잘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이렇게 많이 쏠린다는 거, 그리고 지금 친노가 전부다 내지는 친문이 전부 다 인도수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쏠린다는 거는 뭐 지지율이 제일 큰 이유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 만회할 가능성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상황이 그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를 봤을 때 민주당은 당원 당규를 고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럼 9월까지는 정해질 테면 다음 달부터는 뭐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요.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김관우 교수님하고 한참 이 얘기를 하다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뭐 이낙연 전 총리나 또 정세균 전 총리도 장점이 많으시죠. 친화력도 있고. 근데 사실 좀 늦게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리고 늦게 시작했다. 이낙연 네.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는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두 분이 단일화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서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그렇지 뭐 단일화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여권의 대선 경선 레이스는 예측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경선 정말 초반 중에 초반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은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주의하시고 저희 분석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야권 관련 움직임도 좀 전해드리면요. 정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분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에 계속 조용하다가요. 행보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현장에 갔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같이 있던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꽤나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다라고 하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다녀온 건데 저는 우선 네. 아무런 수행이나 공부 인력 없이 진짜 혼자 다녀왔다는데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 따르면 이 행사할 거면요, 기획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사진도 찍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들었던 웨이퍼에 대해서도 물어봤다는데 윤 총장이 웨이퍼 들고 있는 사진도 찍을 테고 막 온갖 행사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 그러지 않았고요. 네. 사진도 보면 이거 참 마지못해 찍었구나라는 느낌이 역력할 정도입니다. 마지못해 찍은 느낌이 났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이거 아마 이 뉴스의 라이브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뭐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운전을 조카에게 맡겼다고 해요. 운전을 아, 조카가 네. 있습니까? 조카가 네. 운전해서 정말 아무런 수행 없이 네. 뭐 이 공보나 다른 수행 인력 없이 혼자서 이 이종호 교수와 정덕균 석좌 교수 만나서 3시간 반가량 연구소를 둘러보는 것이고요. 또 많은 여의도의 정치인이나 거물급 주자들은 현장 행보 가도요, 거기에서 30분 이상 잘 안 있습니다. 30분 정도 한담회 하고 간담회 하고 헤드라인 될 만한, 기사가 나갈 만한 멘트 따고 예쁜 사진 찍고 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3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반도체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앞서 권순우 자영업연구원장 만났을 때도 3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고요. 정순국 교수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행보마다 수행 인력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게 전문가들 눈에 일단 합격점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선구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리더의 덕목은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잘 캐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네. 분야에서 자신이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데, 이 노동시장 관련해서 정순국 승가대 교수를 발굴해낸 것도 많은 기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여기 이 연구소장인 이종호 교수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알아주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뭐 뉴스나 이런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게 윤석열 전 총장 개인의 안목인지 아니면 윤 총장을 돕는 사람들의 보좌의 일정 부분 역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탁월한 선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행보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잔행이 길어져도 뭐 일정 부분 아까 우리 여론조사표 본 것처럼 지지율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대권 아직 뭐 나오겠다 이런 얘기는 한 건 아닙니다. 또 정치 문법이 이때까지의 정치 문법과 다르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예쁜 포장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직 실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뭐 예쁜 사진만 찍고 가는 정치인들이 많다 하시지만 또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는 또 정치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남아서 포럼도 지켜보고 세미나도 지켜보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벌써 지지 모임이 형성이 됐고 지지 모임에서는 출간 뭐 그런 게 출간뿐만 아니라 당도 이제 뭐 만들고 착착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기존 정치 문법과는 정말 다른 건 맞거든요. 앞에서 깃발을 내세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뭔가 추대하는 느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은 주변에서 이런 그룹들이 형성되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뭔가 이제 예컨대 캠프다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거지만 그렇게 공식적인 거 말고도 비공식적인 어떤 모임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후보랑 교감도 안 된 상태에서 그들끼리 만들어 놓고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시각을 지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도 33인이 참여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인식되고 있는 뭐 이름들은 송상현, 뭐 진중건, 김민전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여기 발기인들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상 주력이 돼가지고 이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분들이 사실상 이 모임을 갖고서 뭐를 추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금 빨리 정치 선언을 하고 공식적인 캠프를 열어서 사실상 어떤 입장이 본인의 입장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을 막는 일종의 이제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해서 한창 이제 띄우고 칭찬을 하고 얘기를 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남은 불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최근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또 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본인 스스로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온 것만큼은 나는 사실이라고 봐요. 첫째로 이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놓고 봤을 적에 비교적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요. 그 사람의 경우는 그런 걸 다 자기가 피하고 자기가 홀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걸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불란세 마크롱이 시도했던 그런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같이 들으셨다시피 지금 김 전 부총리를 마크롱 대통령의 비유도 하고요. 변호사님.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뿐만이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 잠룡 중에 한 분으로 언급이 되고 또 팬클럽도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언급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예. 그 김동연 전 부총리를 마크롱 대통령에 비유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또 마크롱 대통령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플랜 B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언론인들이나 기업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일정 부분 준비는 해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통해서 전국 강연을 다니고 그다음에 뭐 최근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자서전도 출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여야 모두 정치인들하고 친화력 좋게 잘 지내고 있고 서울시장이나 국무총리 제의를 받았을 때도 거절하니
이유 중에 하나가 대선 출마 여부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네. 준비는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들지는 뭐 이번 달, 다음 달 정도면 거의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지켜봐야겠군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직 임기가 꽤 남아 있으셔서 예. 이제 내년 원래 말까지는 내년 1월 초까지 이제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입장을 아직 못 밝히겠다, 밝힐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게 딱 잘라 거절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대법원장을 하고 네. 싶어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음이 바뀌셨나? 이 부분도 좀 이제 하반기에 여름에는 뜨거워지면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취재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은 오늘 여야 대선 잠룡들 움직임 전해드렸습니다.